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안철수 바른미래당 인재영입위원장 오늘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했죠. 그런데 한편에선 안철수 전 대표와 바른미래당에 향해서 우리를 출당시켜달라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바른미래당 비례대표 의원들 민주평화당으로 가고 싶은데 출당을 안 시켜줘서 지금 못 가고 있는 분들입니다. 박주현 의원의 이야기 들어보겠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고심 TV 생중계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 부당하다 이런 목소리가 있네요. 담당 변호인이었던 도태우 변호사로부터 직접 그 이유 들어보겠고요. 7시 5분 시작되는 2부 1급 발암물질 성면 피해 이야기입니다. 다른 곳도 아닌 학교 현장에서의 피해가 확인됐다는 소식인데 우리 아이들을 위해 어떤 조치가 필요할지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 설명 들어보고요. 안진걸의 이웃사람 코너 최근에 사망사고 잇따랐던 대형마트 노동자들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시작하죠.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샵 1212로 보내셔도 되고요. CBS 어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는 무료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아주 편리하게 방송을 다시 들으실 수도 있는데요. CBS 레인보우를 통해서도 가능하고요. 팟캐스트 그리고 팟빵을 통해서도 언제든 지난 방송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민주평화당으로 가고 싶은데 지금 바른미래당에 발이 묶여있는 그 국민의당 출신의 비례대표 의원들이 있죠. 박주현, 이상돈, 장정숙 세 의원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네요. 바른미래당 또 안철수 전 대표 빨리 좀 출당 조치 취해달라 이런 기자회견인데요. 직접 목소리 들어보죠. 박주현 의원 연결합니다. 박 의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예. 구체적으로 어떤 걸 요구하신 거죠? 일단 저희 그 비례를 정리해달라는 것입니다. 예. 예, 지난 총선에서 저희는 분명히 국민의당 비례대표로 당선이 됐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안철수 전 당대표께서 전당대회에서 분명히 바른정당과의 합당이나 연대가 없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는 바로 그런 보수 합당을 절차를 무시하고 강행을 했어요. 예.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분당이 돼서 지역구 의원 25명 중에 무려 15명이 거기에 이제 반대해서 민주평화당을 만들었고요. 그렇죠. 그런데 당연히 저희로서는 이렇게 무리한 합당을 하고 또 분당이 됐기 때문에 네. 비례 정리가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지금까지도 이 비례대표들을 볼모로 잡고 놓아주지를 않아서 네. 저희가 이제 기다리다 이제 행동에 나서게 된 것입니다. 네. 근데 지금 바른미래당의 당대표는 안철수 전 대표는 당대표가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특히 안철수 전 대표를 겨냥해서 목소리를 내신 이유가 뭡니까? 일단 바른미래당의 유승민 대표는 예. 수차례 이제 비례는 정리해 주는 것이 정치 도의에 맞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고요. 예. 그리고 박주선 대표는 이제 저희들과 함께 합당을 강력하게 반대를 했던 입장이기 때문에 예. 저희는 당연히 이제 합당 절차가 끝나고 바른미래당이 출범한 다음에는 비례 문제가 정리가 될 거라고 당연히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예. 이렇게 2개월간 정리가 되지 않는 것은 결국은 또 이 바른미래당도 안철수 사당이기 때문이 아니냐. 아하. 예, 저희가 이제 국민의당에서 결국 이렇게 민주평화당으로 분당이 된 결정적인 이유도 예. 국민의당이 이게 공당이 되지를 못하고 예. 안철수 사당으로 자꾸 전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굉장히 큰 이유였는데 네. 그 유승민, 박주선 두 대표는 사실 또 그 법안도 직접 발의를 이제 하신 바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합당을 하거나 예. 합당을 하거나 분당을 한 경우에는 비례대표가 그거는 자의에 의한 어떤 선택이 아니고 합당이나 분당으로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예. 이 경우에는 비례대표의 선택권을 인정을 해줘야 된다. 이런 법안을 발의를 직접 하셨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당연히 이제 이 부분은 정리가 된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조금 아까 말씀하신 그 법안은 발의만 되고 통과는 안 됐군요.
한 1개월, 2개월 사이에 이제 발의된 상황이고요. 이번 이제 저희가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의 이제 공동 교섭단체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예. 평화와 정의의 모임이 만들어져서 예. 교섭단체도 이제 참가를 하기 때문에 예. 저희가 이제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이제 주력을 할 생각이고요. 예, 예. 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비례 3인이 별도의 또 법안을 제대로 이제 구성해서 제출을 할 생각입니다. 다음 주 정도에. 예. 지금 쭉 설명을 들어보면 현재 당대표를 맡고 있는 유승민, 박주선 두 공동대표는 예. 이 비례대표 세 분을 출당시키려고 하는데 안철수 전 대표가 반대해서 못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아니 저희는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게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법안을 직접 발의한 냈고. 입장에서 예. 만약에 그분들도 생각이 바뀌신 거라면은 불과 1, 2개월 만에 말하자면 자기가 법안을 발의해놓고 생각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정치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것이고요. 예. 안철수 전 대표도 사실 지난 총선 때 민주당 소속이던 그 부산 경남의 지방 비례의원들이 예. 국민의당 선거운동을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총선 다음에 민주당에 요청을 해서 그 두 분이 이제 국민의당으로 이렇게 당적으로 옮긴 적이 있었어요. 네,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 본인은 요청해서 받아내고 나는 절대 줄 수 없고 이거는 내로남불이고 좀 오기정치다. 저희는 이렇게 이제 보는 것입니다. 서울시장에 도전하겠다는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해서는 국민 대표가 될 자격이 없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예, 뭐 저는 이제 비례 문제를 이렇게 끌고 가는 것도 정말 총선 민의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이제 보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그 당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합당을 의원들이 그렇게 반대를 하는데 네. 절차도 무시하고 이제 합당을 강행하는 과정이나 이런 거에서 저는 뭐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 비례 대표를 자기 어떤 개인의 정치 자산 정도로 이렇게 발언을 했어요. 당의 자산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정치인으로서 부적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몸은 바른미래당에 있지만 정치 활동은 민주평화당하고 함께 하고 계시죠? 몸도 평화당에 있습니다. 이 주민등록만 지금 정리가 안 돼서 정리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 오늘 기자회견 이후에 뭐 당에서 무슨 반응이 있었습니까? 그 바른미래당에서는 뭐 다른 얘기가 없고요. 사실은 이제 어제 평화 정의의 모임 그 노회찬 그 대표도 일성으로 이제 비례 대표를 인질해서 석방하라 이렇게 이제 요청을 했는데 바른미래당에서는 아예 아무런 반응이 없었고요. 오늘 저희가 기자회견을 한 다음에도 바른미래당 지도부에서는 지금 아직 제가 별다른 반응을 얻지 못했고 안철수 전 대표가 나서서 뭐 신념이 다르면 탈당을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러니까 저희는 분명히 국민의당으로 당선이 됐는데 신념이 달라서 못할 당을 보수합당을 만들어 놓은 본인의 잘못인데 그거를 저희 보고 의원직을 그만두고 나가라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저는 정말 정치적으로 이런 발언을 할 수가 있는가 하는 좀 분개를 하고 있습니다. 비례대표는 탈당하게 되면 의원직을 놓아야 되죠. 네. 예, 현재 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 출당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입니까? 뭐 저희는 이제 참다가 이제 행동을 시작한 것이고요. 일단은 뭐 그 법 통과에 주력을 하는 한편으로 어쨌든 그 바른미래당에서 이 비례대표를 정리해주지 않는 것이 결국은 이전에 그 안철수 전 당대표가 보수 합당을 하던 과정이 얼마나 터무니없었는지를 계속 저희는 부각을 시킬 수밖에 없고요. 뭐 끝까지 이제 싸우겠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고 당의 조치를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바른미래당 소속인데 이미 몸도 거기 안 계시다고 하는 박주현 의원이었습니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CBS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출근길 김현정의 뉴스쇼 김현정입니다.
이번 금요일에 있을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 TV로 생중계하기로 결정이 됐죠. 그런데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었던 도태우 변호사가 이 생중계를 제한해달라 이런 가처분 신청을 또 법원에 냈네요. 무슨 이유인지 직접 들어보죠. 도태우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은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아니시죠? 네,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민사 대리인입니다. 네. 어떤 대리인이요? 예, 민사소송의 대리인이. 아, 민사소송은 지금 네. 그 대리인 하고 계세요? 네네. 형사건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지난번 구속기간 연장된 이후에 다들 이렇게 사임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혹시 그 사임한 이후에도 박 전 대통령 접견하거나 그러신 적 있나요? 예, 최근에 민사소송 대리인 자격으로 몇 차례 접견했습니다. 아, 바로 이제 내일 모레 1심 선고인데 혹시 박 전 대통령이 선고에 대해서 무슨 언급 없으시던가요? 네, 그런 말씀 전혀 나누지 못했습니다. 아, 뭐 심경이나 표정 이런 거에서 좀 어떤 게 느껴진 거 없으셨습니까? 제가 뭐 그렇게 뭐 넘겨짓거나 그런 범위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예, 그동안 쭉 접견하시던 데랑 다 똑같았다 그냥? 네, 대체로 뭐 변화 예.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금요일 그 생중계 결정 났는데 문제 있다고 보시는 거죠? 왜 문제가 있습니까? 네, 제가 가처분을 낸 부분은 전부 제한해 달라는 게 아니라 네. 일부분을 제한해 달라는 것입니다. 예. 그 일부분은 주로 사실관계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형량을 선고하거나 그 관련 법령 적용을 설명하는 부분까지는 국민의 알 권리라든지 공공의 이익을 피고인의 인격권 등과 형량해서 예. 적절히 보도할 수 있기도 한 문제라고 생각되지만요. 예. 그 판결 이유를 설명하면서 사실관계를 굉장히 상세하게 말하게 되는 부분은 네. 지금이 1심이기 때문에 특히 문제가 된다고 생각됩니다. 예. 이것이 우리 3심까지 거쳐야 유죄로 확정이 되는 것인데요. 예. 그 유죄로 확정되기 전에는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 사건은 공소사실이 방대하고 피고인은 전면적으로 무죄를 주장해서 대립이 극심합니다. 예. 그리고 진행의 공정성에 문제가 제기되면서 파행을 겪기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유죄가 확정되기도 전에 그 사실관계를 상세하게 다룬 부분이 전국적으로 중계된다는 것은 헌법상 권리인 무죄 추정의 원칙, 또 적법 절차의 원리 등이 훼손되고 나아가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도 침해받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사실관계라고 하는 얘기는 그러니까 검찰 측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이러이러한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공소한 것이고 네. 거기에 대해서 재판부가 판사가 검사가 제기한 여러 가지 범죄 혐의들에 대해서 뭐는 사실로 나는 봤다, 뭐는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네, 변호인의 주장이란 항목으로 해서 예. 주장을 이렇게 하지만 사실 볼 때 이렇다 이런 부분도 사실관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결국은 만약 유죄 선고가 내려진다면 유죄의 근거가 되는 범죄 사실들을 쭉 언급하게 된다 이 말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런데 TV를 지켜보는 모든 국민도 이건 1심 선고일 뿐이라는 걸 다 알고 보지 않을까요? 네, 그렇긴 하지만 이것이 전국적으로 일제히 중계된다는 것은 예. 무죄로 추정되어야 하는 피고인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또 헌법상 원리로 볼 때에는 예. 너무 강한 유죄 추정의 어떤 상황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근데 지금 미국이나 영국, 호주, 캐나다 이렇게 다른 많은 나라에서 법원 생중계 하고 있고 그때는 선고할 때에 그런 사실관계 부분을 또 빼고 생중계하거나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미국과 영국 부분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예. 미국은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이라든지 이런 적법 절차 원리가 수사 단계에서부터 형사 절차 전반에 걸쳐서 철저하게 준수되는 나라로 유명합니다. 예. 그러한 법 체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중개에 대한 범위도 조금 더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미국도 일부 주 법원에 대한 것이고 연방 법원은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또 적법 절차 원리의 모국인 영국
에는 예. 2011년에야 촬영이 허용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 영국에서조차 1, 2심은 금지되고 대법원 최종심만 허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다 손 치더라도 사실 재판을 특히 선고하는 재판을 생중계하게 되면 정작 국민들이 보고 싶은 거는 선고 형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관계를 사실 보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사실관계 부분은 너무나 그 방대한 부분의 공소사실이 있고 그 각각의 세부적인 쟁점마다 치열한 다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 어떤 전체적인 공정한 어떤 정보가 다 제공되지 못하는 그런 예.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예. 아직 그 최종심이 아닌 단계의 일종의 진행 중인 판단이겠죠. 제도 예. 전체로 보면. 예. 그러한 진행 중인 판단을 마치 너무나 최종적인 판단처럼 전달될 수 있게 하기에 그런 부분이 굉장히 헌법상 원리의 훼손을 가져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결국 항소심 2심에서도 그 사실관계를 놓고 변호인 측과 치열하게 다투게 될 거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예. 일반적인 경우로 보자면 2심에서도 치열하게 다투는 것이 아마 일반적인 경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게 2심에서 치열하게 다투는 과정에서는 2심을 맡은 재판부가 판단을 내리는 거지 국민이 판단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물론 그 재판부가 판단을 하겠죠. 예. 2심에서. 예. 그러니까 재판부가 판단을 하는데 1심 선고가 생중계된 경우와 그중에 사실관계는 생중계 안 한 경우가 항소심의 재판부의 무슨 판단에 영향을 미칠까요? 그렇지만 재판부가 판단을 한다고 하지만 국민들에게 너무나 널리 1심 재판부의 판단 자체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진다면 이것은 2심 재판부의 공정한 판단에 결코 유리한 상황은 아닐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래서 네. 우리가 헌법상의 원칙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자꾸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것 아닌가. 또 이번에 촬영 규칙을 개정했을 때 예. 선고 시에 한한다는 것을 추가한 반면에 예. 2항에서 신설하기를 시간 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고 동시에 신설했습니다. 예. 이렇게 개정한 취지는 선고 시에 촬영을 허용하되 그 중계의 시간이나 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 입법자의 의도거나 입법 취지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혜를 10분 살려야 할 것 아닌가. 예. 그런데 법원이 생중계를 결정한 사안에 대해서 물론 다른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출하신 거긴 합니다만은 다른 법원이라 하더라도 이걸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래서 법원의 판단은 제가 말씀드릴 범위를 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주장은 해보고 싶었다 이 말씀이군요. 네. 신청인의 자격과 관련해서 가장 조금 당장 의문이 들 수 있는데요. 예. 제가 이제 국민의 그냥 일원인 자격으로서 가처분 신청을 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 부분 네. 그나저나 박 전 대통령 그 선고하는 날 법정에는 안 나가신다죠? 그 부분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도태우 변호사였습니다. 윤태곤의 뉴스 사이다. 윤태곤 실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한참 된 일인데 자유한국당 MBN 취재 제안해 왔었잖아요. 예. 그 조치를 해제했다고요? 예, 저도 오늘 이 소식을 듣고 해제한 것에 놀란 게 아니라 이게 아직까지 하고 있었나 그러니까요. 그랬어요. 예. 한국당 관계자는 MBN 측에서 사과가 있었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홍준표 대표가 대승적으로 결심한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어제 MBN 측하고 홍 대표 측이 만났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도 오늘 해제가 됐는데 그 5억 민사소송이 있거든요. 이건 계속 진행할 예정이랍니다. 이게 언제였었죠? 2월 2일이에요. 그 시작이 뭐였죠? 네, 2달도 넘었는데 MBN이 이제 홍준표 대표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 류여해 전 최고위원 한참 갈등 벌일 때 그 주장을 보도했는데 반론이 들어있지 않았고 물론 이 보도 자체를 보면은 류여해 전 최고위원이 이렇게 주장했다 이런 내용인데 제목이 거두절미하게 나갔거든요. 홍준표도 성희롱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뭐 당사에 출입 금지시키고 막 그랬던 거죠. 그때 MBN이 즉각 사과했는데 한국당이 강하게 대응한 게 이게 또 그런 게 맞물려 있는 게 그때가 막 미투 운동이 시작될 때예요. 홍 대표가 나중에 그런 말 했지 않습니까? 뭐 좌파들이 나를 엮으려고 했다가 자기들만 당한다. 뭐 이런 이제 연장선인 거죠. 그래도 아무튼 정당이 특정 언론사에 대해서 아예 출입까지 금지시킨다. 상당히 이례적인 거죠. 그럼요. 이게 취재원이 언론하고 갈등을 빚는 것은 일상 다반사입니다. 언론의 잘못 때문인 경우도 있고 정당한 보도인데 뭐 마음에 안 든다. 이렇게 이제 취재원들이 길들이게 하려는 경우도 있는데 근데 사실 정치권에서는 속으로야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결국 계속 얼굴 맞대면서 지내야 되는 처지잖아요. 대화를 통해서 푸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이제 뭐 팩트에 대한 다툼의 경우에는 언론 중재위에 가기도 하지만은 물론이죠. 뭐 반론 보도, 정정 보도 다 청구하고 하죠. 근데 정당이 특정 언론하고 이런 정도의 충돌을 빚은 것은 나이 지긋하신 분들은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80년대 후반에 이른바 조평 사태라는 게 있었어요. 조선일보하고 김대중 총재가 이끌던 평화민주당. 그때 이제 평화민주당 의원들이 유럽에 이제 외유를 가면서 뭐 교황한테 헤이 뭐 이렇게 부르는 듯 뭐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했다. 이런 이제 보도를 하고 이게 뭐 사실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막 공방이 세게 벌어졌었죠. 근데 그때도 그럼 평화민주당이 조선일보 출입 금지시켰나요? 출입 금지까지는 아니었는데 취재 거부 이런 것은 뭐 있었죠. 자, 그러면 이 2달 이상 끈 이 사태 이거 어떻게 평가해야 돼요? 첫 보도에 문제가 있긴 했습니다. 이것은 제목이 좀 짧다. MBN도 인정하는 거예요. 제목만 보면은 홍 대표가 성추행한 듯이 오해될 수도 있고 그때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투 운동이 막 시작됐던 시점이라서 상당히 민감한 때인데 그렇죠. 당시에 MBN이 즉각적으로 유감 표명을 하고 해당 기사를 삭제했는데 자유한국당이 아랑곳하지 않고 세게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한국당이 심하다 이런 평가들이 많았습니다. 다른 언론사들 제3자들도 뭐 한국당의 조치에 대해 가지고 비판을 많이 하고 그랬죠. 그렇게 세게 대응한 이유가 뭘까요? 이 보도 자체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었을 것이고 그건 기본이고 홍준표 대표가 화가 많이 났을 거고 다른 이제 두 가지가 있었을 건데 제가 생각할 때는 첫 번째 이제 미투 시작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 강하게 대처해야 되겠다라는 게 있었고 한국당이 언론에 대해 피해의식을 느낀 지는 오래됐습니다. 이게 정당하냐 정당하지 않냐로 별개로 대선 때부터 지금까지 그래요. 말하자면 진보 언론은 말할 것도 없고 보수 언론도 의도적으로 폄훼한다. 그때 홍준표 대표는 뭐 SBS가 장악당했다 이런 말 했다가 나중에 또 유감 표명하고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언론하고 한번 강하게 각을 세워가지고 좀 본보기 같은 것을 만들려고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효과를 봤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어떤 점에서 보면은 언론들이 한국당에 박한 면도 있긴 있어요. 제가 볼 때 말하자면 한국당을 뭐 세게 비난하는 거는 별로 부담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섭섭한 게 있을 텐데 이게 본질적으로 바뀌려면요. 한국당 지지율이 올라가고 평가가 높아지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뭐 잘 쓰지 말아 달라고 해도 잘 써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어찌됐든 간에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이니까 한국당 입장에서도 풀고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언론도 사실 국민의 눈높이를 기준점으로 삼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정치를 잘해서 지지율이 높아지면 더 좋은 기사가 많이 나올 거다. 그렇죠. 이런 얘기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권 실장이었어요. 시사잡기 1부 마치겠습니다. 잠깐 뉴스 들으시고 7시 5분 2부에 다시 뵙죠. 퇴근길에 만나는 알찬 뉴스 정보,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정관용 교수가 진행하는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역사잡기 2부 화제였던 뉴스부터 정리해드리죠. CBS 김효은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첫 소식이요? 네, 유튜브 본사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져서 4명이 다쳤습니다. 네. 범인이 유튜브를 이용하는 유튜버인 것으로 드러나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누가 그런 거죠? 네, 미국 캘리포니아주 남부에 거주하는 나심 아그담이라고 39살 여성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어제 오후 1시쯤 캘리포니아주 샌브루노에 있는 유튜브 본사에서 사람들을 향해서 권총을 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유튜브 직원 3명이 총에 맞아서 중상 또는 경상을 입었고요. 한 명은 대피 과정에서 발목을 다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그담은 범행 직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밝혀졌습니까? 유튜브 직원인 남자친구를 겨냥한 것이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 평소에 유튜브 정책에 불만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현지 언론과 경찰 측 주장이 좀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 다만 드러난 사실은 아그담이 다수의 유튜브 채널을 운영했다는 건데요. 채식 요리법, 운동법, 동물 권리에 관한 영상 등을 올렸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지난해부터 유튜브에 불만을 갖고 있었다는데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유튜브에 운동하는 영상을 올렸는데 선정적으로 보인다며 유튜브가 나이 제한을 걸었다. 차별을 당해서 수익을 얻지 못했다. 이렇게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네. 유튜브가 동영상 조회수에 따라서 수익이 배분되는 구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아그담의 아버지는 언론 인터뷰에서 딸이 유튜브에 화가 났다. 유튜브가 딸의 영상을 필터링하고 시청 연령을 제한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아버지가 한 가지 또 강조한 게 있는데요. 딸은 어려서부터 개미 한 마리 못 죽이는 아이였다. 이렇게도 주장을 했습니다. 아이고, 아무튼 참 난데없이 부상당한 그 직원들은 무슨 잘못입니까? 다음 소식은요. 네, 제주 4.3 사건 70주년을 맞아 경남 창원에 설치된 시민 분향소가 하루 만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누가 부셨다면서요? 네, 그런데 오늘 아침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예비 후보에 의해서 발견이 됐는데 심각하게 훼손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예. 저도 직접 사진을 봤는데 누군가 일부러 천막을 찢은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천막 지지대도 내려앉아 있는 상태였고 테이블, 의자 다 바닥에 엎어져 있었고 국화꽃은 땅바닥에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막에는 낙서도 발견이 됐는데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를 비하하는 낙서가 있었고 또 찢어진 천막에는 김정은의 지시를 받는 경남경찰청장 이런 문구도 있었습니다. 아하. 누가 왜 그랬는지 지금 추적 중이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경찰이 CCTV 영상 확보해서 범인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낙서 내용을 봐서 정상인이 아니라는 의심이 든다고 밝혔는데요. 수사를 위해서 훼손된 현장을 이제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시민 분향소는 이제 새롭게 다시 이제 맞은편 길가에 설치돼서 예정대로 운영이 된다고 하고요. 예.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이 분향소를 설치했던 기념사업회 측은 이번 사건은 테러다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참담한 심경을 전했습니다. 범인을 잡아야죠. 다음 뉴스요. 네, 엊그제 서울 방배초에서 벌어졌던 인질극 기억하실 네네네. 텐데요. 그거와 관련된 놀라운 뒷이야기가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뒷이야기 뭡니까? 네, 인질극 직후에 방배초 교감이 교무실에서 인질범을 설득하고 대화를 시도했다. 이렇게 이제 많이들 알려졌는데 예. 당시 교장은 외부 일정으로 밖에 있었다고 하고요. 교감은 경찰 도착 이후에야 교무실에 왔고 실제로 인질범과 대화하지도 않았다. 이런 사실이 드러났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했습니다. 네. 그런데 당시 학교 측에서는 마치 교감이 인질범을 설득한 것처럼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아하. 실제로 인질범을 설득한 건 학교 보안관 최모 씨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 학교 보안관은 범인이 학교 들어갈 때 신분증 확인 안 했다, 이런 실적 잘못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언론에 보도된 분 아닌가요? 네, 그렇게 보도가 됐었죠. 예. 그런데 최 씨가 서울신문과 단독 인터뷰를 했습니다. 오늘 보도가 됐는데 범인이 학교에 들어가려고 할 때 신원 확인했다. 예, 그리고 이게 CCTV에도 다 나온다. 이렇게 최 씨가 주장을 했습니다. 신분증 확인하는 게. 네, 그리고 예. 범인이 들어간 지 5분 만에 교무실에서 와달라 이런 전화를 받고 자신이 뛰어들어가서 경찰이 올 때까지 범인을 설득했고 또 혹시나 이제 범인이 흥분할까봐 출입문부터 무릎을 꿇고 네 발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게 하나도 언론에 보도가 안 됐다. 예. 너무 억울하다. 이런 예. 심경을 밝혔습니다. 예. 그리고 심지어는 경찰이 이 인질극이 벌어지고 있는 현장에 정복을 입고 왔길래 범인이 흥분할 수 있으니 사법 형사가 협상하는 게 좋겠다. 이런 조언까지 자신이 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최 씨는 31년 동안 군에서 복무하다가 예비역 대령
조정으로 예편했다고 하는데요. 학교 보안관으로 일한 지는 4년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은 저도 엊그제 학교 보안관이 신분증을 확인해야 하는 지침을 어겼다는 이런 언론 보도 내용을 그대로 전해드렸었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효은 기자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림국제대학원 대학교 정관용 교수가 진행하는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1급 발암물질인 이 성면에 의한 피해가 교육 현장에서 확인됐다고 합니다. 이 환경보건시민단체 어제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죠. 환경보건시민센터의 최예용 소장 연결합니다. 최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게 그러니까 성면으로 인한 질환에 걸렸다는 게 공식 인정됐다는 거죠. 어디서 확인한 겁니까? 성면에 노출되는 경로는 두 가지인데요. 예. 직업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성면 원료를 사용하는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이제 산업재해로 인정이 되고요. 예. 그렇지 않은 일반 시민들의 경우에는 이제 환경성 그래서 2011년부터 법이 시행된 성면 피해 구제법에 의해서 예. 인정이 됩니다. 이제 환경부 산하기관인 환경공단에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2011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쭉 조사해가지고 일반 시민인데 환경적으로 성면에 노출돼서 질환에 걸렸다라고 인정받은 분들 그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 가운데 교사 직업이 18명이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전체 지금 한 7년 2개월 동안 예. 모두 거의 3천여 명, 2,929명이 인정이 됐어요. 예. 그중에 교사 직업을 가졌다고 확인된 분이 18분입니다. 그런데 그 거의 3,000명 가운데 18명이면 특별히 교사 직업이 많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거 아닌가요? 그렇긴 합니다만은 그 전체 국민을 또 생각을 해보고, 예. 그 일반 직업이 굉장히 다양하다는 거를 좀 고려를 해본다면, 예. 왜 선생님들이 성면 질환에 걸리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 중에 절반은 사망을 하셨어요. 벌써 돌아가셨어요? 그렇죠. 예. 왜 선생님들이 그 성면 질환에 걸릴까? 그러면 이제 그렇다면 곧 이제 학교에서 선생님들의 일터는 학교 아닙니까? 예. 예, 곧 그 학교의 성면 문제를 저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고, 예. 그렇다면 아이들은 괜찮은지, 학생들은 괜찮은지, 이렇게 이제 그 우리의 문제의식과 의문점이 확대되는 거죠. 지금 그 성면 질환 걸린 분, 물론 절반은 이미 돌아가셨다는데 그분들이 교사로 재직한 기간은 대략 어떻게 됩니까? 30년 거의 다 됩니다. 지금 18명에 대한 그 개인정보가 아니고, 어떤 질환에 걸렸고, 어느 학교를 다녔고, 뭐 이제 이런 학교 구분과 몇 개가 있는데요. 그게 이제 국회를 통해서 확인이 됐는데, 보면 초등학교 교사분이 전체의 절반이고, 중학교도 2명, 고등학교 3명, 뭐 대학 또 있고요. 그 대체로 근무 기간이 한 28년 정도 되고, 60년대 중반 후반 70년대 이때부터 이제 근무를 시작했던 선생님들이 많아요. 그리고 어떤 질환이냐면 이제 성면에 의해서만 이렇게 발생되는 암이 있습니다. 앞성 중추종암이라는 건데, 그게 절반되고 또 성면 공장에 다니는 노동자들이 걸리는 이제 성면폐라는 그런 질환도 절반쯤 됩니다. 네. 조금 아까 최영 소장이 왜 선생님들이 이렇게 질문하신 게, 즉 학교 건물의 성면이 유독 많이 쓰였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성면은 이제 돌이지만 면의 특징을 가져서 가볍고 그렇습니다. 불에 타지 않고. 그래서 과거에는 이 학교나 이런 공공건물의 경우에 이제 화재가 나면 큰 인명 손실이 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성면을 쓰게 했어요. 의무적으로?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전국 2만 개 넘는 학교의 뭐 상당 숫자가 한 4분의 3 가까이가 모두 이제 성면 학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면이 위험하다는 게 알려지면서 차츰차츰 이제 성면을 제거하고 비성면 자재로 이렇게 교체를 하는데요. 그게 어디냐면은 이 학교 교실이나 복도 천정재로 쓰이는 겁니다. 가로 세로 30cm, 60cm 정도 되는 하얀색 판이죠. 그렇죠. 판입니다. 그렇죠. 예. 겉으로 이게 육안으로 딱 보일 수 있게끔 드러나 있는 겁니까? 네, 그 성면을 보통 한 3에서 4% 넣고 거기에 이제 시멘트를 넣고 해가지고 굳힌 그런 천장판이에요. 이게 이제 불이 났을 때 벽을 타고 불이 천장을 확 이렇게 옮겨 붙어서 큰 손실이 나니까 불이 나지 않도록 하는 난연제죠.
그러니까 그냥 딱 쳐다보면 보이는 거기에 3, 4%는 성면이 다 들어있도록 의무화됐었다 이 말이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예. 학교 건물뿐 아니라 다른 공공 건물들에도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네. 다른 공공 건물들은 그나마 그 성면 자재를 빨리빨리 교체를 하고 학교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예. 이 문제에 대한, 성면 문제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이 이제 비교적 최근에서야 이제 이루어졌기 때문에. 네. 예. 근데 아무래도 이제 학교의 경우에 이제 아이들 문제도 있고 하니까. 예. 관심이 더 가는 거고, 공공 건물을 지금 조사하고 있고, 그리고 일반 건물은 훨씬 더 많고, 손을 못 대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예. 그러면 지금 선생님들 한 28년 아주 장기간 재직한 분들 가운데 18분이 이제 이렇게 됐다는 얘기인데, 우리 학생들도 초, 중, 고등학교만 따져도 기본적으로 12년을 그 학교 건물에 있게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그 부분이 또한 관심 사항인데요. 네. 뭐 숫자로 따지면 학생들이 훨씬 더 많을 거 아닙니까? 예. 네. 게다가 이제 그 학교의 경우 최근에 그 성면을 비성면으로 교체하는 성면 철거를 막 대규모로 뭐 매년 이제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1000개가 넘는 학교에서 진행되는데 예. 이게 이제 성면 철거가 좀 미흡하게 되면서 교실 곳곳에 그 성면 폐기물이 발견이 되고 먼지에서 성면이 나오고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거 괜찮은 거냐 학부모들이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정작 정부에서는 그 성면 학교에 다닌 아이들이 커서 긴 잠복기를 거치게 되는데 그 잠복기를 거친 다음에 지금 성면 질환이 발생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에 누구도 답을 할 수가 없어요. 조사를 하지 않았으니까. 지금이라도 해야 되는 거죠. 특히 성면은 한번 노출됐다 하더라도 바로 발병하는 게 아니라 잠복기가 대단히 긴다면서요? 예, 대부분의 그 암이 그렇긴 한데 성면의 경우는 아주 짧아야 예외적으로 한 10여 년, 그리고 보통은 한 30년, 40년 이렇게 잠복기를 거치니까 자기가 노출됐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이제 어른이 돼가지고 30대, 40대 돼서 아주 치명적인 그 성면암인 말씀드린 악성 중피종의 경우에는 보통 1, 2년밖에 못 살아요. 굉장히 예후가 안 좋습니다. 예. 그러면 사실 지금 5, 60대 성인분들도 내가 어려서 뛰어놀던 그 학교에서 얼마만큼의 성면에 노출됐는지 모르는 거고 지금 만약 암에 걸렸다. 그런데 확인해보니 악성 종피종이더라. 그러면 그게 성면 때문, 바로 3, 40년 전 학교 때문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군요. 그런 사례들이 상당히 많지 않은가 이렇게 우려가 되는 거죠. 지금의 정황으로 봤을 때. 그리고 그 학교를 일터로 하는 선생님들의 경우에 이미 저런 숫자가 나오고 있고 그러니 두 가지의 메시지인 겁니다. 지금이라도 그 과거 학교 다닐 때 노출된 것으로 의심되는 그런 그 학생들의 성면 피해가 얼마나 되는지를 조사해야 하고 지금 현재 여전히 전국 2만 개 학교 중에 13,000개 학교가 여전히 성면 학교거든요. 이거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만약에 성면을 철거하게 되면 진짜 꼼꼼하게 해서 추가적인 노출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현실은 정반대니까 우려가 되는 겁니다. 뒤에 말씀하신 2만 개 학교 가운데 13,000개 아직도 성면 자재를 철거하지 못하고 있다. 이거 철저히 관리하자. 이 말씀은 그래도 조금 이거 당장 해야 되고 할 수 있겠구나 싶은 생각은 드는데 조금 아까 국민들이 학교에서 노출됐던 거에 대해 조사한다는 얘기는 전 국민을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과거에 성면 관리가 좀 허술하게 됐던 학교들 또는 그 학교 인근에 성면 공장이 있었던 곳 이런 몇몇 의심되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좀 추적 조사를 해야 하고요. 그리고 지금의 경우 지금 성면 철거가 이루어지는 그런 곳의 경우에 만약에 성면 잔재물이 확인되고 했던 그런 학교들은 그 학생들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건강을 추적하는 그런 모니터링 이런 걸 하자는 거고 사실 이거는 작년에 국무총리께서 약속을 했던 부분인데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2011년부터 성면 피해 구제법 만들어서 시행했다고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른 나라들, 선진국들은 우리보다 더 빨리 성면의 문제를 인식해서 더 빨리 조치를 했나요? 아니면 다 비슷비슷합니까? 세계적으로? 유럽이 가장 빨랐습니다. 80년대 초반부터 시작해서 90년대에는 거의 다 성면 사용을 금지했거든요. 그때 당시 유럽이 할 때 우리가 따라갔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는 그거보다 훨씬 늦은 2007년부터 시작해서 2009년이 돼야 전면적인 사용 금지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늦죠.
그렇군요. 80년대 유럽에서 그렇게 할 때 1급 발암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공인됐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세계보건기구나 뭐 국제노동기구나 이런 데서 다 성면에 대해서 경고를 했었죠. 근데 왜 안 했을까요, 그때는? 그러게요. 그 당시에 그 새마을운동으로 뭐 그 초가집에 그 성면 슬레이트를 막 교체하고 우리가 건축붐이 많이 일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또 그런 그 난연제 같은 거 불에 타지 않는 이런 것들을 많이 쓰는 그런 수요가 급증하고 아마 그런 시절이었던 걸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시골 농가 초가 지붕 걷어내고 슬레이트 지붕 쓴 거에도 성면이 다 들어있군요. 그렇습니다. 네. 바로 우리는 그 슬레이트 조각에다가 삼겹살 구워 먹고 막 그랬었잖아요. 네,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우리가 과거에 진짜 너무 몰랐던 거죠. 몰랐던 것일 뿐 아니라 이제 알게 된 후로도 추후 조치가 지금 너무 미흡하군요. 참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좋겠어요, 이거? 네, 그러니까 지금 성면 철거는 해야 됩니다. 네. 만들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워낙 오래됐으니까. 하지만 그 철거를 굉장히 그 면밀하고 조심스럽게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데 그 교육 당국이나 학교의 그 교장 교감 이런 책임지는 분들의 경우에 좀 학부형들이 유별나게 그런다라는 식의 반응을 보이는 분들이 많아서 아니다. 학부형들의 우려는 충분히 근거가 있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경각심을 갖고 국민 모두가 의지를 합해야 될 문제 같습니다. 이건 그저 그냥 정부 알아서 해라라고 방치할 문제가 결코 아니로군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환경보건시민센터의 최예용 소장이었습니다. 친절하고 재미있는 시사풀이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사운드 오브 뉴스로 이어갑니다. 김민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들어볼 소리요. 최근까지 인재 영입에 열을 올리던 바른미래당 안철수 전 의원이 오늘 예정됐던 대로 서울시장 선거 출마 선언했는데요. 소리를 들어보시죠. 맨 먼저 서울 시민 여러분께 보고드립니다. 서울이 바뀌어야 대한민국이 바뀐다는 생각에 매일 혁신하는 서울의 모습을 여러분께 제시하고 함께 걸어가는 서울시장으로 시민의 선택을 받고자 합니다. 꼭 1년 전 이맘때를 아프게 기억합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여러와 같은 성원에 놀라고 감동했지만 그 기대를 담아내지 못하고 실망을 안겨드렸습니다. 죄스러운 마음에 숨을 수도 없었습니다. 7년 전 가을 저 안철수에게서 희망을 찾고 싶어 하셨던 그 서울 시민의 열망에도 답하지 못했던 기억 또한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 죄송스러운 마음까지 되새기고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네, 연설 중에 7년 전 얘기한 게 2011년 그 박원순 시장한테 양보한 그걸 떠올리게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기억하실 건데요.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이 무상급식 주민투표 결과에 시장직을 거는 바람에 이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됐었는데 당시에 이제 안철수 전 의원이 상당히 강하게 이런 대중적 지지를 받고 있었는 상황이었는데도 여론조사상 지지율이 낮게 나오던 박원순 시장에게 후보를 양보를 했던 거죠. 이 기억을 좀 상기하도록 특별히 언급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양보론이라는 게 정말 이번에도 효과가 있을까요? 7년 전에 양보했으니까 이제 양보를 내가 받아야겠다 이런 식은 좀 너무 속보인다는 느낌이 분명히 있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안철수 전 의원도 언급은 하는데 양보를 뭔가 대놓고 요구하는 그런 그림은 계속 피해가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오히려 양보론이라는 것은 더불어민주당 내 경선에서 적극적으로 좀 언급이 되는 느낌인데요. 박원순 시장이 안철수 전 의원에게 양보를 받은 바 있기 때문에 강한 승부를 이번에 하지 못할 거다. 이 얘기를 이제 우상호 박영선 의원 측에서 계속 한다는 것이죠. 예. 자, 그리고 이제 자유한국당과의 연대가 되느냐 마느냐 이것도 아직도 관심사죠? 오늘 안철수 전 의원은 자기가 이제 야당의 대표 선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지금 서울에 살지 않는 사람이 서울시장 후보로 나오는 건 아주 큰 신뢰다라면서 자유한국당의 김문수 전 지사를 겨냥을 했는데요. 예. 이런 상황에다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선거연대나 단일화에 대해서는 계속 손사래를 치고 있기 때문에 이른바 묵시적 연대론 이런 것도 좀 잦아드는 그런 느낌입니다. 특히 자유한국당의 경우에는 이제 지자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의 후보들이
후보들이 서울시장 후보도 없이 선거를 치르는 게 매우 어렵기 때문에 뭐 이 서울시장 후보들 간의 단일화는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요. 네.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보수 야당들 간의 어떤 단일화 카드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는 아직도 여의도 주변에서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 그렇죠? 첫째로 보수 정치가 이번에 어쨌든 유의미한 지지율을 획득을 해야 되는데 그러자면 1대1 구도를 만드는 게 최선이다. 이게 이제 변하지 않는 조건이라는 거고요. 둘째는 박원순, 안철수, 김문수 이 구도라면 지난 대선을 좀 떠올리게 하는 면이 있는데 당시에 보수 단일화가 안 돼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게 졌다. 이 인식을 갖고 있는 보수적인 유권자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는 겁니다. 예. 셋째는 지방선거 끝나고 정계 개편이 예측되는 측면이 있는데 원희룡 제주지사가 결국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하기로 했다라는 보도가 조금씩 지금 나오고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뭐 최종 결정을 했다라는 건 아니지만요. 그래서 홍준표 대표와 김문수 후보 체제로 지금 보수혁신이라는 그림이 과연 만들어지겠느냐 이런 문제 제기가 지금 있다는 겁니다. 물론 아직은 좀 먼 얘기겠죠. 네. 자, 다음 뉴스는 오늘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4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한 국민투표법의 개정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조만간 이걸 촉구하는 대통령의 서한을 국회에 또 보낼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선관위 해석으로는 이번 달 23일까지 국민투표법 개정이 돼야 지방선거 때 이 개헌을 위한 동시투표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투표법에 헌법상 무슨 문제가 있다는 판단 내려진 게 있죠? 그렇습니다. 2014년도에 헌법재판소가 국내 거소 신고가 안 돼 있는 재외 국민의 투표권 행사를 제한하는 이 국민투표법 조항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걸 2015년 말까지 조항을 개정해라 이런 것이 같이 부과돼 있었는데 개정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2016년부로 조항의 효력이 없어졌습니다. 따라서 현재 선관위가 투표인 명부를 작성할 수 없는 상태가 됐고 그래서 국민투표가 불가능한 상황이 된 건데요. 예. 임종석 비서실장은 여러 경로로 국회에 국민투표법 개정 필요성 의견을 전달했는데 진척이 없어서 공개적으로 얘기하기로 했다. 이렇게도 부연을 했습니다. 실제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여야를 막론하고 여러 건 발의되어 있는 상황인데 상임위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야당들 입장은 어때요? 이거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은 관제 개헌안을 쪼개기로 발표한 정치 쇼로도 모자라서 국민투표법으로 청와대와 물타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또 바른미래당도 국민투표법은 개헌안 논의의 과정에서 함께 다루면 되는데 이렇게 공개적으로 기자회견을 한 것이 좀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굳이 국회에 요청하겠다면 여당이나 정무수석을 통해서 협상을 해라 이런 지적을 내놨습니다. 민주평화당도 청와대가 대통령 개헌안을 그냥 밀어붙이겠다는 거 아니겠느냐라면서 5개 정당 간의 개헌안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역할을 해라 이거 이제 촉구를 했는데요. 그런데 이 민주평화당과 함께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정의당은 청와대의 국민투표법 개정 촉구를 국회가 뒷받침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민주평화당, 정의당 입장이 다르군요. 완전히 다른 것이죠. 자, 중국이 또 미국을 향해서 보복 관세를 한다고요? 중국이 오늘 미국산 대두와 자동차 등 106개 품목에 대해서 25%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중국의 이번 조치는 미국이 고율 관세 부과 대상인 중국산 수입품 1,300여 개의 구체적 품목을 공개한 것에 대해서 또 보복 조치를 한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이것의 의미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 뭐 이 미국의 경우에는 중국이 제조업 분야에서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면서 주로 첨단 기술 관련 품목을 이제 고율 관세 부과 대상으로 지금 지정해 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중국이 중국 제조 2025라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제조업 선진국이 되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핵심 품목들이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행정부는 바로 이 중국의 계획에 직격탄을 날려서 11월 중간 선거에서 자국의 제조업 종사들의 지지를 획득하려는 이런 의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반면 중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지지 기반인 농축산 분야를 겨냥해서 대두, 돼지고기 이런 것들을 지금 언급하고 있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서로 정치적으로 아픈 부분을 찌르고 있는 셈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역으로 경제적 이유가 아니라 정치적 이유가 있는 거니까 오히려 협상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럴 이제 그 단서들이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미국이 관세 조치의 효력을 발생시키려면은 의견 수렴 절차 공청회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려면 6월 초까지는 아직 협상의 시간이 있고 그래서 이제 물밑 협상이 진행된다. 이게 이제 전문가들의 분석인데요. 중국 정부 역시도 미국 정부의 대응에 따라서 이번 조치의 시행 시기를 추후 공표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미국, 중국 두 거인들의 싸움 때문에
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우리한테 영향이 나쁘게 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주시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데요. 미국과 중국, 유럽연합의 관세가 기존보다 10%포인트 인상될 경우를 가정해보면 한국의 총 수출 물량은 6.4% 감소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지금 나온다는 것이거든요. 예. 거기다가 북핵 문제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국이 역할을 해줘야 되는 상황인데 여러모로 그래서 선제적인 대응 그리고 조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요. 다음 뉴스는? 재활용 쓰레기 대란이 며칠째 해결이 되지 않는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됐다고 하는데 현장에서는 안 됐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일선에서는 여전히 또 대란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환경부는 해외시장 개척 태스크포스 첫 회의를 열었다.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이번 대란이 중국의 수입 거부로 초래된 것이기 때문에 베트남을 비롯해서 동남아시아로 좀 수출길을 여는 것에서 해결책을 찾아보겠다라는 건데요. 예. 이들 나라에는 이미 미국, 일본, 유럽 등이 재활용품 수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생 원료 상태로 지금 수출을 하는 방안들이 논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언론은 과연 원인이 중국 문제뿐이냐 이게 해결책이 되겠느냐를 두고 여러 지적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지적들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어떤 것들입니까? 오늘 조선일보 보도를 보면은요, 정부가 신재생 에너지로 적극 도입했던 고형 연료가 미세먼지 배출의 주원인으로 지목되면서 규제의 대상이 돼서 이번 사태가 빚어진 거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피해 비닐의 경우에는 중국 수출 물량이 크지 않고 70% 이상이 고형 연료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결국 중국 문제가 핵심이 아니다라는 이제 논조인 것이죠. 이에 대해서 환경부는 다시 규제를 좀 푸는 방향으로 선회하는 분위기다. 이런 보도도 같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환경오염 등의 문제 때문에 반대 여론이 있는 것도 또 사실입니다. 또 경향신문의 경우에는 재활용 쓰레기 문제를 지금 영세업체에게만 맡겨놓은 현실이 문제다. 이런 지적을 내놓았는데요. 재활용품 수거를 지자체나 정부가 직접 맡고 재활용 쓰레기 문제를 야기하는 생산자들에게 부담금을 걷어야 한다. 이걸로 영세업체들을 지원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같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한편 한겨레의 경우에는 이명박 정권이 폐기물 감량화 정책을 좀 후퇴시키는 바람에 재활용 쓰레기가 증가한 건 역시 이번 사태의 한 원인이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벌써 오래전부터 예고된 사태를 막지 못했으면 지금부터라도 좀 근본적이고 제대로 된 대책을 정부가 내놔야죠. 맞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습니다. 그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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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 한 곡 들을까요? 벌써 벚꽃이 한창입니다. 버스커의 벚꽃 엔딩. 오늘은 우리 같이 걸어요 이 거리를 밤에 들려오는 자작 노래 어떤가요? 어렵게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 돌아보는 안진걸의 이웃사람 시간입니다. 우리 청취자분들 아마 대부분 모르실 텐데 4월 28일이 세계 산재사망 추모의 날이랍니다. 그래서 4월 한 달을 이 산재사망 노동자를 기리는 달로 그렇게 우리가 하고 있는데 불과 며칠 전에 사흘 사이에 2명의 노동자가 이 대형마트 작업터에서 사망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무빙워크를 고치던 21살의 고 이명수 씨 그리고 캐시어 일을 보던 고 권미순 씨 사흘 사이에 이 두 분이 목숨을 잃었어요. 고 권미순 씨 그 추모 촛불문화제 소리를 잠깐 들으시면서 참여연대 안진걸 시민위원장 모시겠습니다. 고 권미순 조합원님은 2009년에 이마트에 입사하셨습니다. 2딸이 있고요. 48세의 여성 노동자입니다. 고인을 아는 분들은 성격 참 좋다, 밝았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작은 딸은 엄마 가방이라고 끼어안고 저를 보자마자 울더라고요. 우리 엄마는 어떻게 돼서 여기에 왔냐 그러는데요. 그래서 그냥 등만 쓰다듬어 주고 울지 마라 그러는데 저부터도 눈물이 나오는데 어떻게 아이 보고 울지 마라 그럴 수가 있겠어요. 이건 한 사람의 그냥 그런 죽음이 아닙니다. 구이역, 김군 똑같았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제주도 실습생 똑같은 일이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고 또 계속 눈물만 흘리고 있을 수 없습니다. 24번 계산대에 꽃이 놓여 있을 거예요. 그 공간이 이제 고인이 돌아가셨던 공간입니다. 여기 계신 시민들도 그 계산대에 고인을 생각하면서 붙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고 권미순님 추모 촛불 문화재 소리 잠깐 들으셨습니다. 참여연대 안진걸 시민위원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게 그러니까 3월 31일 며칠 전 있었던 일이라고요. 어떤 일이? 예, 맞습니다. 그 구로구 이마트에서요. 그러니까 이마트 구로점이죠. 네. 3월 30일 밤 10시 33분께 10시 반. 예. 우리 대형마트 가면 이제 마지막에 계산해 주시는 선생님들 있잖아요. 캐시어 선생님들. 예. 예. 사실 산업안전보건법에 보면 그분들 앉아서 일하게 돼 있는데 서서 일하는 것도 안쓰러운데 예. 사람 더 뽑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 뽑았다는 거예요. 이마트 노동조합 설명에 하면. 예. 그래서 이분들의 노동 강도는 뭐 7시간 반으로 노동시간은 그러니까 노동시간 35시간으로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도 오히려 노동 강도는 더 세졌다. 시간이 줄어드는데 일은 똑같이 해야 되니까. 그래서 영업시간, 이마트 영업시간 10시에서 23시까지입니다. 그러니까 11시 마감 앞도 굉장히 분주할 때인데. 예. 갑자기 쓰러지신 거죠. 평소에 건강하셨답니다. 예. 그러니까 근데 이 10분의 골든 타임이 있었는데 뭐 회사에서는 조치를 다 했다고 하지만 그 심폐소생 절차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그 현장에 있던 시민께서 지금 심폐소생술을 이렇게 가담하셨는데 예. 안타깝게 후송됐지만 10분 후에 이렇게 돌아가시는 이제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심장마비인가 보죠? 예, 그런 걸로 지금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폐소생술이나 뭐 이런 게 제대로 이루어지질 못했다. 예, 뭐 이마트에서는 뭐 안전 매뉴얼도 있고 할 거 다 했다고 하는데 우리 이마트 노동조합의 설명에 의하면 안전 매뉴얼 본 적도 없고. 또 안전관리자가 한 명 있는데 이날 퇴근하고 또 없었답니다. 그러니까 제가 10시에서 23시에 구제해드린 이유가 예. 13시간을 거기서 수없이 많은 노동자들과 또 많은 시민들 오고 가는 곳이잖아요. 그 13시간 동안 안전관리자라든지 제세동기라든지 심폐소생술 관련한 것들이 잘 갖춰서 근데 지금까지 확인된 것으로는 안전관리자도 없었고 또 뭐 8시간 근무하니까 퇴근해가지고 없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으로 지금 추정되고 있고 네. 그 넓은 이마트 굉장히 넓잖아요. 대형마트 가보시면. 그런데 그 제세동기가 하나밖에 없었다고 지금 이야기되고 있고. 제세동기가 있긴 예. 있는데 예, 하나밖에 없어서 그걸 쓰지 못한 예, 거군요. 노동자들도 어디 있는지 알 수 없는 정도였다. 예. 뭐 이런 거 봤을 때 거기다가 이제 28일 날 또 이마트 무빙이쿠에서 그 우리 또 청년 노동자 21살 청년 그 28일이면 3일 예, 전인데 3일 전에 물론 이마트 같은 구로점은 아니죠? 저기 남양주에 있는 다산점인데요. 그런 일이 또 발생한 겁니다. 무빙워크를 고치던 직원이 예, 고치던 직원이 거기에 갑자기 그게 작동이 되면서 예. 거기에 깔리게 된 것인데 뭐 차마 말로 할 수 없는 정말 비참한 아이고. 상황이었겠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구조로서 또 하청, 재하청 주면서 본청이 책임지지 않는 이 고질적 구조 예. 다시 하나 드러났고 예. 거기에다가 노동자들이 그렇게 많이 일하고 시민들도 뭐 엄청 많이 있는 곳인데 안전관리자 하나 없는 그런 상황 예. 그런 게 어디 있는지도 몰랐던 그런 조건들이 예. 예. 며칠 사이에 이마트라는 회사에서만 지금 두 분이 안타깝게 숨졌습니다. 네. 이마트가 전국에 점포만 160개가 넘는 우리나라 마트 업계 1위 점포거든요. 신세계 그룹이죠. 예. 그리고 뭐 국내 10위권의 재벌 대기업입니다. 네. 이렇게 엉터리로 안전관리했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지금 밝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그 관련 보도를 보면 그 무빙워크 고치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에 예. 뭐 안전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안전교육을 1분 만에 끝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예, 이마트 측에서는 뭐 10분을 교육했다고 처음에 이야기를 했는데 예. 실제 CCTV를 확인해 보니까 들어갔다 바로 나오더라는 겁니다. 거의 1분 만에. 그리고 그 안전교육 예. 받았다는 그 일지에 서명을 이 돌아가신 노동자가 한 게 아니라 예, 사후에 조작한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그게 있습니다. 지금 예. 노사 사이에 좀 서로 의견이 엇갈린다면서요? 엇갈리지만 유족들의 주장을 보니까요. 1분 만에 나온 것으로 CCTV 보고 그다음에 서명도 뭐 교육을 받았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10분 동안 예. 전혀 아닌 것으로 지금 사실관계가 틀리기도 하니까 예. 서명도 조작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분도 경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저희가 오늘 방금 지금 이 순간에 모든 사실관계는 특정은 안 되지만 예. 분명한 것은 국내 10위권의 재벌 대기업 시민들도 노동자도 정말 다중이 질결되어 있는 곳에서 며칠 만에 지금 두 분이 안타깝게 돌아가셨다. 글쎄요. 그리고 그 28일 사건에 대해서는
안전 교육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그리고 혼자 작업했다니까 예. 누가 옆에 안전 관리하는 사람이 없었는지. 그러니까 두 명씩 그 무빙워크가 보면 위하고 아래하고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서 상황을 통제하고 또 이렇게 밀접하게 안전주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유족들 의견으로는 한 명씩만 작업을 했다는 거예요. 위아래에서요. 예, 예. 그것도 역시 매뉴얼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그 점을 짚어봐야 되는 거고, 31일 사고는 그 골든타임 10분 사이에 제대로 대처가 됐는지. 뭐 방치한 건 아니겠지만 허둥지둥, 안전관리도 없이 허둥지둥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한 게 아니고 그런 매뉴얼이 그냥 빈약하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정말 우리 이웃사람에서 몇 번 방송하는데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1년에 허망하게 예. 1,780명씩 2,000명 가까이씩 돌아가시고 계시는 거거든요. 아이고, 사랑하는 엄마 아빠 우리 아들 딸들이 회사 갔다가 정말 그 너무나 부실한 매뉴얼과 그 안전은 뒤로 팽개치고 하층 지하층 주는 어떤 구조들 예, 예. 거기 안전에는 돈을 투자하지 않는, 노동자는 죽어도 상관없다라는 식의 그런 비정한 어떤 이윤 구조. 만약에 거기에 정용진 부회장이 신세계그룹에 거기 와서 만약에 사람이란 건 누구도 모르니까 쓰러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했을까요? 예, 이런 절규가 지금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노동자 실제로 사이에서는. 이 마트 노동자로 근무하시는 분 한 분 전화 연결해서 대형마트의 안전 문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건이 일어난 같은 그 이마트에서 근무하시는 분이에요. 이마트 목동점에 계신 박상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몇 년째 일하고 계세요? 올해 10년째입니다. 지금은 어떤 일 담당하고 계십니까? 지금 저는 영업 파트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예. 일회용품 진열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진열하는 거? 네. 네. 대형마트에서 안전사고 같은 게 자주 벌어집니까? 그냥 뭐 소소한 안전사고는 계속 있죠. 저희 직원들의 안전사고도 좀 있고, 근데 뭐 이렇게 이번 일처럼 예. 이렇게 큰 사건은 저는 있으면서는 전 처음인 것 같은데요. 예. 뭐 그동안에 이제 다른 점하고 소통이 별로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몰랐을 수도 있고요. 예. 예, 저는 제가 볼 때는 이런 거는 처음 봤어요. 이렇게 돌아가신 경우는. 그것도 이마트 정 직원이. 예. 예, 돌아가신 경우는 처음 봤습니다. 저는 뭐 저희 점에서 예전에 한경 직원께서 이렇게 돌아가신 적은 있었는데 예. 그때는 제가 이제 이런 일에 관심이 없어가지고 그분이 그 매장에서 돌아가신 거에 대해서 전혀 아무 생각이 없었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는 저희랑 같은 일을 하시는 분이어서 그래서 좀 되게 충격이 큽니다. 그렇겠네요. 현장에서 예. 일하시면서 뭐 본인의 안전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신 그런 경우가 없으세요? 많아요. 예, 많습니다. 저희는 그 주상복합 건물에 있거든요. 예. 그리고 지하 2층까지 있는데 굉장히 깊습니다. 이렇게 지하로 내려가는 데가 네. 계단도 굉장히 가파르고. 네. 저희는 거기 다니면서 저희 동료들끼리 그런 얘기 자주 했어요. 우리 여기 불나면 그냥 다 죽을 거야 아마 이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어허. 예, 그 뭐 대피하는 것도 굉장히 되게 힘든 상황이고. 뭐 계단이 있지만 어쨌든 가파르고 거길로 모든 사람이 몰려간다 그러면 엄청날 거고요. 그렇죠. 예. 예, 그리고 뭐 그 후방에 저희 직원들이 이용하는 후방 동선에는 물건들도 엄청 많이 적재되어 있고 그래요. 저희가 물건 사이로 다니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예. 그냥 정면을 보면서 다니지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옆으로 돌아야만 거길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물건 때문에. 너무 좁아서. 예. 아하. 근데 불이 나면 사람들이 몰리면 큰일이겠군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 굉장히 그 걱정이 많이 되는 상태죠. 근데 뭐 이렇게 심장 이상으로 이런 일이 그런 걸로는 제가 뭐 불안하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지만 네. 어쨌든 안전에 대해서는 저희는 좀 불날까 봐 굉장히 불안하고 뭐 기계실이나 이런 데도 물건 적재되어 있는 거 이런 거 봐도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저 따뜻한 데서 저 불나면 어떡하지? 이런 거. 예. 혹시 그 회사에서 예. 안전 교육은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저희는 그동안에 제가 이제 그 전에 캐셔였었거든요. 7년 캐셔하다가 영업으로 지금 왔는데, 7년 캐셔할 때는 안전교육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점하고 소통을 하다 보니까 안전교육이 원래 있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해야지 되는 게 맞는 거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안전관리자한테 저희한테 한마디라도 안전교육을 해주고 사인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안전교육을 그러면 하겠다 이랬는데 영업으로 오니까 저희가 시간 좀 그래도 조정해가면서 그 잠깐씩 가서 1시간씩 뭐 50분씩 이렇게 안전교육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근데 영업에서 다 받는 건 아니고요. 영업에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바쁘고 자기가 안전교육 받고 오면 또 막 일이 쌓여 있으니까 나 그냥 안 받을래 이러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고 캐셔 같은 경우는 안전교육 거의 없어요. 거의 못 받는다. 그런데 아까 그 한마디라도 해주고 사인 받으라는 얘기는 안전교육을 안 받았는데 받은 것처럼 사인은 다 받아갑니까? 네네. 아, 그게 문제군요. 한 번에 한 번에 한 3개씩 받기도 하고.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신세계 계열 이마트 주당 35시간 근무제를 도입하면서 뭐 저녁이 있는 삶을 보장해준다 이런 이미지도 얻었었는데 실제로는 주당 35시간 근무제가 된 후에 훨씬 더 노동 강도가 세졌다면서요? 실제 그렇습니까? 네. 굉장히 힘들어요, 일이. 그러니까 8시간에 하면서도 이렇게 인원이 늘 충분한 인원 가지고 운영을 하질 않기 때문에 8시간 근무할 때도 되게 바빴거든요. 근데 그 일은 안 줄고 7시간 근무로 바뀌어버리니까 그 일이 늘 남아있는 거죠. 다 못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오면 어제 못한 일이 또 쌓여있고 그리고 저녁에 또 퇴근할 때도 뒤에 사람한테 일을 남기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요. 그럼 사람을 추가로 뽑거나 한 건 없었어요? 예. 맨 처음에 35시간 얘기할 때도 뭐 근무 시간은 줄이고 인원 충원은 없다 딱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저희는 근무 시간이 줄은 거는 괜찮아요. 줄은 거는 괜찮은데 저희가 하는 일을 같이 할 사람이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같이 나눠서 하면 되고 그 사람도 또 취업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일 나눠서 같이 해도 좋다 이런 생각인데 아예 인원 충원은 없었어요. 아니 간단히 말해서 이마트가 40시간 노동제에서 35시간 노동제 한다고 이마트에 찾아오는 고객이 그만큼 딱 줄어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고객이 와서 똑같은 물건들을 다 진열하고 팔고 캐셔하고 다 해야 되는 일은 똑같은데 한 노동자 한 사람당 35시간으로 하면서 기존 40시간에 하던 일을 다 해라 그거죠? 네. 캐셔분들은 뭐 한 2시간 근무하고 잠깐씩 쉬고 뭐 이런데 그 휴식 시간들이 줄어들었다면서요? 예. 그분들은 30분이 교대 시간이 30분이 있었거든요. 2시간을 다른 포스에서 근무하고 옆에 포스로 옮기거나 이럴 때 가서 환전도 해야 되고 화장실도 가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자지구레한 일들이 있잖아요. 챙겨야 될 것도 많고 그 시간이 30분이었는데 그러면 다 하면 잠깐씩 앉아서 눈이라도 감고 있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20분으로 줄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화장실 갔다가 뭐 환전하고 막 이러면 엄청 마음이 바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조금이라도 늦게 가면 뒤에 사람이 또 기다리고 있잖아요. 자기도 너무 힘든데 그 사람한테 미안하니까 또 빨리빨리 가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하루 종일 동동거리고 다니는 알겠습니다. 그런 형태죠. 그 31일 날 갑자기 심장마비 일으키신 권미수 님도 아마 이 업무 강도의 변화와 연관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이 있었을 거란 생각을 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분한테 한 말씀 하신다면. 이마트 이용해 주시는 분들 오시면 안전하지 않으니까 자꾸만 이마트에다가 얘기를 좀 내가 쇼핑하기에 안전한 곳으로 만들어달라는 얘기를 고객님들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직원들 얘기보다는 그게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고객들이 이마트 본사를 향해서 좀 강력 항의를 해야 되겠군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마트에 근무하시는 박상순 님이었습니다. 자, 좀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캐시어분들한테는 한꺼번에 산업안전교육 받았다는 도장 사인을 3개씩 받아간대요. 그러니까 하나도 안 하고요. 그다음에 뭐 적재물도 지금 쌓여있다는 이야기까지 주셨는데 산업안전보건법 다 위반행위로 보여지거든요. 안전 담당자들에게 한 달에 1시간씩 교육하게 되어 있는데 법에 의하면 그것도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마트나 홈플러스나 롯데파드나 다 보안팀장이라든지 관리직 사원의 안전 담당자 정해서 1년에 한두 번씩 교육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에 나와 있는 교육이나 조치도 미비하고 계속 안전에는 투자 안 하고 더 큰 이윤만 노리다 보니까 안전관리 직원도 안 뽑아서 퇴근하고 나면
전문가가 없는 거잖아요. 사실 정성껏 하려고 해도 전문성이 떨어지면 초동대처를 잘못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지금 다 생생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신 거고, 얼마 전에 더더구나 우리 국민들이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게 마트를 많이 다니시는데 러시아 쇼핑몰에서 얼마 전에 63회나 돌아가신 또 사고도 있었잖아요. 있었죠. 그러니까 이 대규모 유통시설은 정말 걱정이 많이 되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비상 대피로가 되어야 할 곳에 물건을 적재해 놔서 정면으로 못 가고 몸을 옆으로 비틀어서 가야 된다고 하는, 이건 정말 심각하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노동부나 소방당국에서 이렇게 잇따른 사고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특별점검도 해야 되고, 마트라든지 쇼핑몰처럼 사람들 정말 많은데 터미널 이런 데가 걱정이잖아요. 극장 이런 데는 뭐 지금 산업안전보건법이 혹시 미비하다면 조금 더 뭐 특별한 다중 이용 시설에 대한 뭐 안전을 위한 특별법 같은 것도 고민했으면 좋겠고. 그렇죠. 특히 우리 예전에도 저희들이 계속 주장한 바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있잖아요. 기업살인법이라고도 하는. 그러니까 계속 사망사고, 중대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여러 사람이 다치고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법인이나 그 책임자의 처벌을 가중처벌하고 또 심지어 회사도 처벌을 받는 조항이 도입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이런 게 없으니까 그냥 뭐 조금 뭐 비판받고 말지 뭐 이런 거고, 법안은 추모도 제대로 못하게. 그리고 지금 법안은 지금 다 국회에 가 있잖아요. 중대재해처벌법, 뭐 기업살인법 이런 법들 다 제출되어 있고요. 그런데 심의조차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제대로 안 돼. 산업안전보건법도 강화하는 법도 여러 개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또 지난 10년간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위반해가지고 구속된 사람은 지난 10년간 9명밖에 되지 않아요. 매년 2,000명 가까운 시민들이 너무나 황당하고 허망하게 세상을 등지고 있는데 돈 벌러 갔다가 사랑하는 식구들 위해서 어떻게든 먹여 살려보려고 땀 흘리러 갔다가 이렇게 싸늘한 죽음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저희 방송에도 몇 번째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구역의 우리 청년 노동자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그리고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대부분이 하청 노동자이고 비정규직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도 지금 여러 번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거든요. 그동안에는 이제 위험한 업종에서 산업재해가 빈발하고 뭐 이런 것 많이 지적했는데, 우리 시민들이 늘상 가는 대형 마트도 이렇게 문제가 있구나 하는 거 오늘 처음 알게 됐는데. 자, 여기까지 합시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참여연대 안진걸 시민위원장이었습니다. 시사자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뵙죠. 안녕히 계세요.